2016년 5월 7일 캐나다 퀘벡에 살던 15세 소년 윌리엄 가두리가 전 세계 학계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적 없는 마야 문명의 고대 도시를 찾아냈다. 멕시코 정글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10대 소년이 현지 탐사도 없이 고고학자들조차 찾아내지 못한 세계의 발견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 마야 달력 2012년 종말론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12세였던 윌리엄은 고대 마야인들이 이미 365일 주기의 태양력, 583일 주기의 금성력, 780일 주기의 화성력 등 정확한 천문학적 사이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마야 문명에 완전히 빠져든 윌리엄은 관련 자료와 서적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마야인들은 종종 강에서도 멀고 비옥하지도 않은 척박한 땅에 도시를 건설했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땅을 선택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난 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우주를 숭배하는 민족이며 별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의 위치가 마야의 가장 큰 도시의 위치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윌리엄은 마야인들이 태양, 달, 행성을 신이라고 믿으며 이런 신들의 움직임, 즉 천체의 주기를 토대로 달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할 때도 천문학을 기초로 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데요. 그는 고대 마야 문명에서 전해지는 4권의 고서 가운데 하나인 마드리드 코덱스에서 23개의 천체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야인들이 관측했던 고대 별자리를 현대의 구글 어스에 겹쳐보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별들의 위치와 도시가 건설된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죠. 치첸 2차, 욱스말 같은 잘 알려진 마야 도시를 포함하여 117개의 도시가 별자리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142개의 별 가운데 117개 아래에 도시가 건설됐다. 일치율은 82% 정도. 가장 빛나는 별 아래에는 가장 큰 도시가 세워졌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3개의 별이 그려진 지점에서 단 2개의 도시만 발견됐다는 것이다. 나는 이곳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마야 도시가 있다고 확신한다. 윌리엄은 3번째 별이 있는 자리, 즉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마야 도시가 있는 자리를 멕시코 남동부의 유카탄 반도로 지목합니다. 울창한 정글 숲에 약 800년간 발견되지 않은 118번째 마야 도시가 있음을 확신하며 불의 입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죠.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은 13세의 나이에 자신의 가설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을 학교 과학경시대회에 제출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각종 전문 업체들과 연을 맺게 된 윌리엄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우선 윌리엄은 캐나다 우주국의 레이더셋으로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레이더셋은 숲으로 뒤덮인 지표면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 캐나다의 첨단 위성 시스템이었죠. 미국 항공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에서도 연구에 필요한 고해성도의 위성사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윌리엄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성사진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100여 개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2005년도에 위성사진을 손에 넣습니다. 해당 연도는 유카탄 반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해로 현재는 울창한 밀림으로 인해 관측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더해진 결과 유카탄 반도 정글 한복판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물들이 발견됐다. 위성사진과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높이 약 86m의 피라미드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최대 12,000헥타르에 달하는 넓이의 골목 30여 개의 건물로 보이는 형상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마야 도시 가운데 4번째로 큰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글 속 잃어버린 도시를 온라인으로 발굴한 소년의 이야기는 캐나다 현지 매체 저널드 몬트리올에 최초로 소개된 후 CBC, BBC, CNN 등 전 세계 언론에 앞다퉈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보고서 전문은 해외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공개되었는데요.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연일 화제로 떠올랐죠. 윌리엄은 유명세에 힘입어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과학대회에도 초청받습니다. 소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정글 탐사에 대한 열망을 내비치며 언젠가 직접 불의 입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총체적 난국이다. 어린애 장난 같은 과학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 고대 마야인들은 별자리에 따라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저 어디에나 도시가 있고 그 위로
별이 뜰 뿐이다. 아이가 피라미드라고 믿는 정사각형 구조물은 버려진 옥수수 밭이다. 아니면 밀밭이거나 마야 문명 관련 저명한 연구가로 꼽히는 텍사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튜어트 교수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윌리엄의 발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첨단 탐사 장비인 라이다를 활용하여 유적지 발굴을 하는 베테랑 고고학자 로버트 로젠스히그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처음부터 잃어버린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소년이 도시가 있다고 지목한 유카탄 반도의 멕시코 벨리즈 국경 북쪽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이곳에 12,000헥타르에 달하는 규모의 고대 도시가 있었다면 그 오랜 세월 눈에 띄지 않았을 리 없다. 구글어스에서 발견된 것이 피라미드가 아니라는데 내기를 걸겠다. 그들의 말처럼 불의 입은 어린 소년이 꾸었던 한낱 꿈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깊은 정글 속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고대 도시가 잠들어 있는 걸까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실체는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발견을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차근차근 실행해왔죠. 그 첫 번째가 자신의 가설을 세상에 널리 알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자신이 직접 탐험을 떠나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첫 보고서를 발표하고 6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 여름, 성인이 된 윌리엄은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탐사팀과 탐사 전 과정을 촬영할 CBC 다큐멘터리 제작진을 이끌고 유카탄 반도의 정글로 떠났습니다. 윌리엄은 과연 잃어버린 도시 불의 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패턴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오리온 별자리와 일치하는 아즈텍의 도시들, 시리우스 별자리와 일치하는 잉카의 사이트 같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패턴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잠든 듯 평온해 보였고 생전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다. 방 안에 독사는 없었지만 창문 밖 모래사장 위로 뱀이 기어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고대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이자 로마의 두 영웅을 사로잡은 희대의 판무파탈 클레오파트라 7세. 그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전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년 7월 31일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패권을 놓고 벌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합니다. 이후 안토니우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역시 하루 뒤 죽음을 선택하는데요. 포로로 잡혀 모욕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무화과 바구니 속에 코브라를 숨겨와 스스로 물려 죽었다는 것이 통솔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극적인 죽음은 15세기 들어 화가와 작가들에 의해 각색된 것일 뿐 독서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서 속 기록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사실관계만 전하고 있을 뿐 죽음의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현대에 와서는 독서를 이용해 힘들고 어렵게 목숨을 끊었다는 것보다 고통 없이 가장 빨리 죽음에 이르는 독약을 이용했다는 독약설이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목숨을 잃은 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처럼 꾸며졌다는 타살설이 더욱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레오파트라 죽음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이 발굴된다면 DNA 검사 등을 통해 죽음의 원인은 물론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인종적 정체성이나 생존 모습까지도 복원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클레오파트라의 마우솔레움, 즉 영묘를 찾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이고 추정 장소가 발견되었으나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요? 단서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이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에게 같은 무덤에 매장하는 영예를 주었고 이미 시작된 무덤 공사를 완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사후 이집트 여왕으로서 예우받으며 연인 안토니우스와 같은 무덤에 나란히 안치됩니다. 이상한 건 무덤 공사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집트 어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가 잃어버린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침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은 그녀의 조상들이 묻혀있던 고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인구 100만 명이 거주했던 거대한 도시로 지중해의 진주로 불릴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웠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지각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과 해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데다
이로 인해 육지가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지질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 후 365년경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일은 도시의 20%, 특히 연안 지역의 대부분을 수장시켜버렸다.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궁전과 무덤, 그리고 왕조의 거의 모든 유적들이 함께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도 이때 함께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주장처럼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린 걸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해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96년 11월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가 이끄는 탐사팀은 발굴을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인근 해역은 군사지역이라 발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요. 끈질기게 이집트 정부를 설득해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 허가를 받은 고디오는 총 3,500번에 달하는 수중 탐사를 진행하였고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만들어진 동상 등 다수의 유물을 발굴해냈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일부로 추정되는 건물 잔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 해저 탐사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9년 12월 영국 가디언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그리스의 해양 고고학팀이 클레오파트라 무덤의 입구로 추정되는 화강암 탐문을 발견했다고 보도합니다. 해저 아래에 묻혀있던 것은 무게 15톤, 높이 7m에 달하는 화강암 탐문이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침몰해버린 궁전에 잠들어 있었기에 지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탐문은 건축물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문의 형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실제 클레오파트라 무덤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해저 발굴 작업을 지휘한 해리 찰라스는 플루타르코스가 남긴 기록이 탐문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듣고 자결을 시도하죠. 하지만 곧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로 클레오파트라의 곁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궁전이 아닌 건설 중이던 영묘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안토니우스는 줄에 묶인 채 무덤 위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으며 직후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문이 아닌 창문을 넘어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한 번 닫힌 무덤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플루타르코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해리 찰라스는 해저에 가라앉은 탐문이 오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토록 무겁고 큰 돌문이라면 한 번 닫힌 뒤 다시는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육중한 돌문이 지중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플루타르코스의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었음을 암시한다. 알렉산드리아 해저에서 탐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육지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지상에 매장되었다고 믿는 이들의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이집트의 합동 발굴팀은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이 당시 왕조가 세운 고대 신전 타포시리스 마그나 인근에 묻혀있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수년간 발굴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경부터 클레오파트라의 옆 얼굴이 새겨진 동전 22개, 황금 혀를 가진 미라 16구, 1.8m의 머리가 없는 파라오 동상, 아름다운 얼굴의 여성용 대리석 가면, 동물 뿔로 장식된 장신구 등 클레오파트라와 연관돼 보이는 유물들이 잇따라 출토되면서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죠. 그러던 2020년 7월 전세계 고고학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타포시리스 마그나의 한 매장실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미라 2구가 발견되었다. 매장 시기는 약 2000년 전으로 엑스레이 판도 결과 남성과 여성의 미라로 밝혀졌다. 남성 미라는 황금으로 된 장신구로 치장돼 있고 여성 미라는 정교하게 세공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매장 당시 미라가 금박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고위층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라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직감했다. 클레오파트라 무덤 발굴의 때가 임박해 왔음을. 2000년 전 함께 매장된 초고위층 신분의 남녀 미라. 발표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2구의 미라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1922년 투탕카멘 무덤 발굴을 뛰어넘는 최고의 발견이 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미라의 주인공들이 최고위층 신분의 사제일 뿐 그
클레오파트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마르티네스 박사는 그들이 당시 최고위층 신분의 사제로서 클레오파트라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굴팀의 또 다른 책임자 자이 하와스의 생각은 달랐죠. 발굴 현장을 지휘하며 10년 이상 마르티네스와 함께 일했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곳에 묻혀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게 물속에 잠겨버린 것이라 믿는다. 이미 가라앉아버린 그녀의 무덤은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무덤 위치를 두고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무덤 추정지 역시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들은 과연 어디에 묻혀있는 걸까요? 바다 깊은 곳, 영원히 열릴 수 없는 무덤 속일까요? 아니면 아직 발굴되지 못한 이집트의 비밀스러운 지하 신전 어딘가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벨메즈 마을,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집의 부엌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그저 평범한 얼룩처럼 보였는데요. 이를 유심히 살핀 마리아는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뭇한 형상은 눈, 코, 입, 머리카락까지 형체가 뚜렷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었던 것이죠. 훗날 라 파바라고 불린 바닥속 그녀는 마치 집안을 응시하듯 시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겁에 질린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곧장 남편에게 알렸고 그들은 기분 나쁜 얼룩을 지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얼룩은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표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귀신과도 같은 얼굴에 마리아와 가족들은 차츰 불쾌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마룻바닥을 아예 석고로 덮어버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들에게는 집의 분위기보다 부엌의 저 얼굴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죠. 사흘 뒤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합니다. 석고가 마르면서 일어난 현상인가 싶어 살펴보던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또 한 번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엌의 석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이들의 수많은 얼굴 형상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석고 작업을 해주었던 벽돌공 세바스티안이 집에 다시 방문해 살펴보았지만 석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 완벽히 굳었고 단단했으며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변형도 관찰되지 않았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소문은 주변의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죠. 결국 이 소식은 푸에블로, 엘 이디알 등 지역 신문에 실리며 인근의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몇몇 신문사와 사람들은 마리아의 가족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마리아 가족은 매일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수백 명의 관람객에게 그저 그것들을 보여줄 뿐 입장료 같은 금전적 이득은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벨메즈의 얼굴이라 이름 붙은 기현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마드리드 대학의 알구모사 교수는 직접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는 해당 현상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석고 바닥을 잘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갔는데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잘 나온 바닥을 꺼낸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고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던 벨메즈의 얼굴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알구모사 교수는 어떠한 연구적 소득 없이 잘라낸 바닥을 다시 마리아의 집에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찾은 석고 바닥에 사라졌던 얼굴 형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화가 또 한 번 신문에 실리며 벨메즈의 얼굴은 지역을 넘어 스페인 전국에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됩니다. 이에 스페인 당국은 전 국민적인 논란을 종식하고자 콘크리트, 화학 등 각 분야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내무부 기술팀을 벨메즈 마을로 파견하였는데요. 연구 책임자인 조단은 과학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죠. 이후 조사를 마친 조단과 연구팀은 부서로 돌아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은색 혹은 갈색 물질을 이용한 착색, 그을음으로 보이는 듯한 혼합물 자국,
화학적 작용이 의심되는 불규칙한 형태 등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단과 연구팀은 해당 현상이 위작이라는 전제를 놓고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거듭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벨메지의 얼굴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하게 된 건지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해당 얼룩에서는 페인트나 물감 등의 안료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죠. 이후로도 벨메지의 얼굴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상 중에는 얼굴뿐 아니라 어깨와 상반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로 관찰된 중년 여성의 모습 외에 아이와 노인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정부가 파견한 전문 연구팀마저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심령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스페인 초심리학 학교의 부회장이었던 호세 루이스는 마리아와 가족들의 양해를 구한 뒤 해당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 아래를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집의 바닥이 아닌 지하, 즉 땅속에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3m쯤 땅을 파내려갔을 때 땅을 파던 삽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힙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유골이었는데요. 유골은 총 2구로 머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해당 유골에 대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14세기경 묻힌 것이라 추정하였죠. 이것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한 이의 유골일 것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희생자의 원념이 현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역사학자, 심리학자, 초현상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벨메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당 현상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은 스페인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보도되었죠. 1990년 9월 벨메지의 얼굴이 전 세계적인 심령 현상 사례로 자리잡고 난 뒤 스페인 당국은 다시 한번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조사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ICV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조사에는 1971년 당시보다 훨씬 발전한 연구기술, 전문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되었죠. 사람들은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중들의 예상과 달랐는데요. 우리는 광물학 및 화학에 기반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해당 현상을 결국 원인 불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동일한 두 번의 결과는 오히려 당국이 심령 현상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죠. 이에 대중들은 자체적인 추측과 가설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변상증으로 인한 착각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변상증이란 무작위로 생긴 패턴에서 익숙한 형상을 보는 것으로 벽의 얼룩, 구름의 패턴 등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사진 전문가 앤드류 메카시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변상증은 우연에 기초한다. 하지만 벨메지의 얼굴은 같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 얼굴들이 절대 우연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학자들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변상증이 아니라는 반증이다라며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죠. 벨메지의 얼굴 현상은 2004년 2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의 얼굴 라파바를 시작으로 그녀가 죽기 전까지 수백 개나 발현되었죠. 마리아의 죽음 이후 현상이 발생하지 않자 몇몇 이들은 그녀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미구엘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어머니는 영을 끌어당기는 영감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의 바닥이나 천장에 영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각종 검사 결과는 이미 그것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스페인의 탐사 저널리즘 TV쇼 쿠아르토 밀레니오에 의해 사건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관점에서 벨메지의 얼굴이 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자는 주제로 탐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는 화학공학 박사인 호세 하비에르 그라세니아, 법의학 범죄학자이자 응용범죄학 연구소 소장인 루이스 알라만코스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죠. 그들은 보존된 그림들 일부에서 샘플을 추출한 뒤 적외선 주사, 전자 현미경 등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페인트와 같은 무기 물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르면 이것은 어떠한 외부 조작 요소가 없다. 현대의 발전된 기술이 설명될 수 없는 심령 현상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만 것인데요.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실험실 내부에 마루, 석고 등을 준비하여 1971년 당시 주로 구할 수 있었던 약품 등을 사용해 벨메지의 얼굴을 재현해내려고 하였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국 본인들의 실패를 선언하였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현상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다수의 과학자, 회의론자, 정부에 의해 심령 현상으로 기록된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벨메지의 얼굴 현상이 일어난 벽과 바닥 일부는 하비에르 카노 기록 보관소에 커팅된 채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벨메지의 얼굴 미스터리,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마녀 사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원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그림일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수십 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호박방 미스터리의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호박방은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전에 있었던 어떤 방의 이름인데요. 현재에도 호박방이라 부르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는 옛 호박방을 재현한 장소에 불과하죠. 최초의 호박방은 러시아가 아닌 독일에 지어졌습니다. 1700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1세는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궁전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는 궁전 방 한 곳을 자신의 소장품인 호박들로 장식하길 원했죠. 이에 독일 건축가 안드레아스 슬리터르와 덴마크 조각가 고드프리드 볼프람이 공사를 맡아 1706년 한 면이 호박으로 채워진 벽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후 왕비가 죽고 공사를 지시했던 프리드리히 1세까지 사망하면서 작업은 잠정 중단되는데요. 러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표트르 대제는 1713년 베를린에 방문해 호박방을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는 호박방을 러시아로 가져가길 원했다. 그리고 그 뜻대로 1716년 양국 동맹을 공고히 하는 조건으로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호박방을 선물 받는다. 독일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호박방은 상트페테부르크의 겨울 궁전에 있다가 1755년 엘리자베스 여제의 여름 별장인 예카테리나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150여 년간 수차례 보수 작업을 거치며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요. 길이 14m, 높이 5m, 면적 74제곱미터에 달하는 방 벽면과 천장 전체가 무게 7톤에 달하는 호박으로 채워졌죠. 말 그대로 보석으로 도배한 초호화 공간이었습니다. 50만 개의 호박을 마치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였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은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술의 극치라 평가될 정도였죠. 여기에 당대 궁전 건축가들을 거치며 금박을 입힌 거울과 청동 조각상, 피렌체 스타일의 모자이크 그림들, 화려한 광채가 나는 금장식도 가미되었습니다. 이후 호박방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방 그 자체로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세기에 작성된 기록을 보면 호박방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매료돼 찬사를 늘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 문학작품에서도 호박방 풍경이 묘사되었습니다. 호박방에 들어서는 순간 동화 속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호박은 돌처럼 단단하지만 대리석처럼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지. 레몬색, 위스키색, 나무색과 체리색이 뒤섞여 무척 따스했어. 마치 햇빛 속에 안겨있는 기분. 자기들이 빚어놓은 조각상과 꽃과 조각 위와 소용돌이 장식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수톤의 호박으로 꾸며진 방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걸작이었지. 호박방을 애지중지했던 표트르 대제는 유럽의 다른 왕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장소라고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마노프 왕조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 정부는 독일군의 침공에 호박방을 미처 철거하지 못하고 시베리아로 피난을 떠나는데요. 그해 9월 17일 주인 없는 예카테리나궁을 점령한 독일군은 36시간 만에 호박방을 벽체 뜯어 동프로이센으로 가져갔다고 전해지죠. 이후 호박방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945년 4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퀴니이스 베르크성이 파괴될 때 불타 사라졌다. 해방 직전에 나치가 황금열차에 실어 어딘가에 숨겼다. 열차가 아니라 배로 싣고 가다가 폴란드의 발트해 연안에서 침몰했다더라 등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지만 무엇 하나 확실히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67년부터 호박방 특별수색위원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수십 년간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죠.
이에 1984년 수색을 중단하고 호박방 재건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24년에 걸친 호박방 재건 작업은 2003년에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미제로 남은 호박방의 행방은 여러 추리 애호가와 보물 사냥꾼들에 의해 회자되어 왔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발트해 해저에 침몰한 나치의 보물선이 발견됩니다. 수종 탐사를 진행한 잠수부 토마스 스타츄라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종전 무렵인 1945년 나치 독일의 대형 증기선이 선적이 어려울 만큼 무겁고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퀴니이스베르크를 서둘러 떠났다고 한다. 이후 배는 폴란드 영해에서 소련 전투기에 격추돼 침몰했는데 이번에 그 선체가 발견되었다. 배는 거의 온전한 상태이며 주변에서 군용 차량과 도자기 등의 유물로 가득한 상자들을 찾았다. 아직 수색을 다 마치지 못했다. 이 안에 나치가 숨기려 했던 호박방의 보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들은 침몰한 배 안에서 호박방이 발견된다면 그 가치가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며 히틀러의 다른 소장품들까지 추가로 발견될 경우 그 값어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 말하였죠. 보물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러시아, 독일, 폴란드가 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 간 마찰까지 예고되었습니다. 사실 호박방을 둘러싼 세 나라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몇 해 전 폴란드에서 나치의 황금열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황금열차는 호박방과 함께 나치가 약탈한 모든 보물이 실려있다는 열차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나치는 유럽을 가로질러 러시아로 진군하는 동안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았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 약 190억 파운드 이상의 금괴와 예술품 컬렉션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나치는 1945년 1월 종전 직전 독일 중심부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피해 약탈한 모든 보물을 황금열차에 싣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걸 끝으로 황금열차는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서 실종되죠. 폴란드 정부는 긴 시간 바우부지우 산악지대를 이잡듯 뒤졌지만 열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8월 29일 폴란드의 피오트르 주오프스키 문화부 차관은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나치의 황금열차를 찾았다고 발표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사내가 자신이 70년 전 나치가 열차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자백과 함께 열차를 숨긴 비밀 터널 위치를 표시한 스케치를 폴란드 당국에 전달했다. 지면투가 레이더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길이 100m 이상의 특수 화물 수송 차량 실루엣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전설 속 황금열차일 거라고 99% 확신한다. 해당 소식은 BBC,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매체에 대서특필됩니다. 유럽 전역의 관심이 폴란드의 남서부 작은 마을 바우부지흐에 쏟아졌는데요. 수색 작업은 1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크샤즈성 지하에서 비밀 터널의 일부로 추정되는 지하 갱도까지 발굴되며 화제성은 나날이 더해져 갔죠. 그러나 1년여에 걸친 수색 작업 후 폴란드 당국이 내놓은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황금열차의 발견을 확신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곳엔 황금열차도 비밀 터널도 없다. 발굴을 위해 파놓은 3개의 구덩이는 조만간 다시 메워질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인데요. 폴란드 광산 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들은 자기장 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지면투과 레이더 장비로 해당 지역을 스캔한 결과물을 공개하며 그 어디에서도 황금열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죠. 전설 속 보물이 발굴되길 기다린 대중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다소 허무한 결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발견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보물 사냥꾼 피오르트 코포와 안드레아스 리히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황금열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계측기 판도값에 따르면 열차 길이는 총 92m이고 높이 8m, 폭은 5m에서 6m 되는 터널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싶었지만 폴란드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우리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함부로 땅을 파지 못하게 했고 무장 군인들을 현장에 배치해 세웠다. 두 내부자의 폭로에 폴란드 광산 아카데미 소속 야누시 메디즈 교수는 아마추어인 그들의 연구를 존중한다. 계측기 판도값이 다른 것은 인근에 사용 중인 철로 전력 케이블에 의한 영향인 것 같다고 반박합니다. 이후 양측은 황금열차의 존재 유무를 두고 대립을 이어나가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폴란드 당국에 있었고 수색 지역 중 일부는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군사 지역이었기에 민간인 신분의 두 보물 사냥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결국 폴란드의 황금열차 이야기는 보물찾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호박방과 히틀러가 약탈한 보물의 존재가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른 것이죠. 하지만 이후 호박방의 존재 유무나 보물의 양과 관련한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다가 몇 년 후 별다른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 양과 가치가 막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대중 앞에 공개된 적 없는 역사 속 유물들, 그중 일부는 이미 누군가의 차지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인용한 기사의 첫 부분을 무척 좋아했다. 되게 진귀한 보물이 그러한 것처럼 갑자기 그것은 사라져버렸다. 호박방에는 특별히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1945년 이후로 자취를 감춘 호박방의 역사는 정치적 소요와 죽음 그리고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 그 안에 위치한 고초 섬에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거성 유적 간티아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신전은 고초 섬의 사그라 고원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18세기 초에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신전의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 원래의 위상은 찾기가 어려워졌죠. 최초로 발견되었던 형태는 화가인 장피에르 후엘이 그려둔 복원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거대한 규모의 유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2배 이상 되는 거석이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로 6m에 육박하는 높이, 수십 톤에 달하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죠. 학자들은 간티아 신전의 완공 당시 규모는 이것의 배 이상이었을 것이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웅장한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학계는 이 거대한 유적을 지어놓은 옛 주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종교적인 의식이 거행된 장소라고만 추측할 뿐 이것을 세운 문명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하였죠. 연구 초반, 학자들은 이것이 진보된 청동기 문화의 잔재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석을 옮기고 견고하게 쌓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은 물론 그것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모든 걸 통솔할 수 있는 통치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류 의견으로 통하던 이 가설은 인근에서 함께 발견된 유물로 인해 크게 뒤집히게 됩니다. 몰타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조각상의 연대가 기원전 3600년에서 2500년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현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간티아 신전을 짓고 몰타의 비너스를 조각한 신비한 고대 문명은 어떠한 문자와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섬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몰타 섬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거인 전설이었죠. 먼 옛날 고초 섬에 파도와 함께 거인 여성 산수나가 실려왔다. 그녀는 섬의 원주민 남자와 사랑에 빠져 그 결실을 맺고 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녀는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쌓아 올렸고 간티아 신전을 완성했다. 산수나 혼자서 이 거대한 신전을 짓고 만드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산수나는 풍요와 대지의 어머니로 불리며 섬에서 숭배되고 신성시되었다. 몰타의 원주민들은 신전을 지은 것이 거인족 산수나라고 말했는데요. 몰타어로 거인을 뜻하는 간티아라는 명칭을 지어붙임으로써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풍요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죠. 그들은 그 근거로 인근에서 발굴된 조각상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조각상들은 일반 사람을 조각한 것보다 훨씬 체구가 컸는데 이것이 거인 산수나와 그녀가 낳은 거인족 자식들을 뜻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였죠. 거인족이 있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이 전설과 조각상은 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머나먼 과거, 뛰어난 건축 기술과 통솔력을 갖추고 있었던 이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능성은 학술적으로도 충분한 조명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몰타 섬의 간티아 신전 전설이 멕시코의 촐룰라 피라미드 전설과 깊은 연관을 가졌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의 촐룰라 피라미드는 현존하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촐룰라는 원주민어로 틀라치 후알테펠이라고 읽히는데 이는 손으로 쌓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기가 깨어나고 4800년 후 대홍수가 일어나며 온 세상을 덮쳤다. 아나후악에 살던 거인들은 모두 홍수에 휩쓸렸고 도망친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말았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건축가로 불리던 젤후아는 촐룰라로 갔다. 젤후아는 그곳에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뱀의 신 케찰코아틀에게 바쳐 헌정하였다. 아즈텍 신화에는 대홍수를 피해 도망친 7거인에 대한 서술이 등장합니다. 일부 신비론자들은 이때 도망친 7거인 중 한 명이 산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홍수 끝에 살아남았다는 최후의 거인들, 바닷물에 실려 몰타 섬으로 떠밀려왔다는 거인 산수나, 이들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몰타 섬의 거대한 사원 간티아에 얽힌 미스터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먼 옛날 신전을 세운 이들은
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이 바위들을 옮기고 쌓았는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인 전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인지, 진실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대 유물 안에 이미 사라져버린 신전 어딘가, 어쩌면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노르웨이의 볼다. 산에서 공원 확장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지하 4m 부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구멍들이었는데요. 구멍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분명한 인공적 특성을 가진 구멍들이었으며 마치 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상한 것은 이것이 외부의 바위 표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며 절단한 암석의 내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된 구멍은 별 모양부터 삼각형, 정사각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완벽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산속의 암석 중에서 발견된 이상한 모양의 구멍을 신기하게 생각한 인부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구멍의 직경은 5cm에서 30cm 정도, 깊이는 10cm 전후부터 깊은 곳은 5m도 넘어 보였죠. 몇 개는 그 끝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하는데요. 후레쉬를 비추어 보아도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작은 돌멩이를 떨어뜨려 보아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죠. 구멍은 산 아래 깊숙하고 평행하게 뚫려 있었으며 몇 개는 도중에 휘어지거나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인부들이 찍은 사진은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발견된 곳의 지명을 따 볼다의 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학계에도 전해졌는데요. 지질학자, 고고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토론과 조사도 이어졌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수십 년 전 혹은 최근에 드릴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흔적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구멍에서는 드릴이 작동되며 발산하는 고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타 기계와 도구의 징후 역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구멍은 각각 사입구의 모양도 달랐고 내부에 남아있는 강선 자국 역시 판이했는데요. 비슷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특성들로 인해 조사는 더욱 난항을 겪었죠. 고도의 기술력이 집합된 첨단 기계로 구멍을 뚫은 것은 확실하나 현대에 대입할 수 있는 장치들 중 그것과 부합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는 암석 중에서도 단단하기로 유명한 화강암이었습니다. 화강암의 이러한 크기와 깊이의 구멍을 뚫으려면 21세기에 사용되는 드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현대에도 뚫기 어려운 것을 중세 혹은 고대에 뚫은 것이라 추정하는 것도 모순적이었죠. 또한 구멍 중에는 도중에 아래로 급격하게 휘거나 원통형의 모양에서 갑자기 별 모양으로 바뀌는 등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특이성들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최첨단 드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이 미스터리한 구멍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르웨이 전국의 암석학자, 시축 기술자들이 공사 현장을 찾았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규칙적인 모양, 고르고 매끄러운 표면, 반복적인 기계 작동으로 깊이 뚫어넣은 구멍, 그것을 평행하게 때로는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 고도의 기술력까지. 볼다의 별은 조사가 이어질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만 늘어갈 뿐이었죠. 하나 신비로운 것은 볼다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와 관련되어 보이는 듯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몇 년에 한 번씩 특정 날에 노란빛 혹은 붉은 빛을 발산하는 이상한 연기가 하늘에서 관찰되는데 그러한 연기가 나타난 다음 날이면 마을 어딘가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뚫려 있다는 것이었죠. 볼다의 별 혹은 스타홀이라고 불리는 이 기이한 흔적은 노르웨이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킹맨에 위치한 후알라 바이 마운틴 파크, 매사추세츠주의 플린트 채석장, 유타에 위치한 자이언 국립공원,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화강암, 독일 작센주의 퀸이 샤인 채석장,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크 사원, 바하마의 비니미 제도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산악지대 유적지에서 수십 차례가 넘게 관찰되었죠. 이들은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모양새가 별과 유사하다는 것, 정확한 연대와 사용된 도구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스타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특징들은 어쩌면 같은 문명의 흔적 혹은 동일한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신비론자들은 이것이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몇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고대 문헌에는 음파를 이용하여 단단한 바위를 잘라낸다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기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거대한 바위 블록들이나
볼리비아 푸마푼쿠에 예리하게 조각된 암석 등이 이러한 잊혀진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죠. 그 정체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머나먼 고대에 현대의 기계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진보된 기술이 쓰였을 거라는 가설은 예전부터 학계의 숱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타월 역시 이러한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흔적인 걸까요? 볼다의 별과 세계 각국에서 발견된 비슷한 구멍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언제쯤 생겨났으며 대체 무엇으로 가공하였는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머나먼 과거에 존재한 미지의 문명이 가지고 있던 신비로운 기술의 잔재는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중국의 고궁 자금성. 현존하는 모든 궁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자금성은 72만 제곱미터의 넓이에 천체에 달하는 건물 8,000개가 넘는 방이 존재합니다. 1420년 완공되어 500년 동안 24명의 황제가 머문 곳으로 그 유구한 역사와 값어치를 인정받아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자금성은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수백 년 동안의 신비로움과 미스터리 또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설계자. 자금성에 대하여 다룬 문헌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기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금성을 설계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10만 명에 달하는 장인이 협심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최초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설계한 이는 분명 있을 텐데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은 어째서인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설로 통하는 것은 명나라 때의 건축장인 괴상이 자금성을 설계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1398년 태어나 1481년 사망했으므로 자금성의 축조 시기와 딱 알맞은 생몰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성의 건축 당시 남방에서 수백 수천 명의 장인들을 불러다가 모았는데 이 중에는 향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산 장인들 중 최고로 실력이 좋았던 이가 바로 괴상이었다고 하죠. 그는 건축적인 지능이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눈으로 보고서 짐작하여 설계도를 그린 후 그대로 시공을 하여도 오차 범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괴상의 건축은 당대 최고라고 불렸으며 일대의 장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통용되었다고 하죠. 괴상의 지휘하에 자금성이 멋진 자태로 완성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훗날 역사에 향산 사람들의 목공이 걸출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괴상과 향산 사람들이 자금성 건축을 위해 북경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궁궐을 짓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괴상이 최초로 자금성을 설계한 것이 아닌 이전에 누군가 설계하고 지휘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또한 자금성이 건축되기 시작한 1417년은 괴상의 나이가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기에 경험과 경력을 중시하는 건축계에서 더군다나 황제의 궁궐을 만드는 작업에 전체적인 설계를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있었죠. 이에 언급된 인물이 바로 최신입니다. 최신은 생물년이 미상으로 남아있고 기록도 거의 없는 무명의 건축가인데요. 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 그가 자금성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하죠. 당시 궁전의 건축 임무를 맡았던 이는 공부상서 송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설계 도면을 짜기 위해 이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최신이었죠. 최신은 설계 쪽으로는 그 재능과 기술이 매우 탁월했고 단기간에 황궁의 전체 설계를 모두 마칩니다. 송례가 이를 보자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배치 또한 비상하였으며 이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줄어드는 설계였다고 하죠. 이에 매우 만족한 송례는 최신의 설계도를 황제에게 보고하였고 그렇게 자금성의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축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괴상을 포함한 각 지역의 장인들이 대거 모여들었으며 최신의 설계도를 토대로 합심하여 자금성을 지었다는 것이죠. 과연 자금성의 모든 것을 최초로 설계했다고 전해지는 시대의 잃어버린 천재 최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 비밀의 방.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 사는 옥황상제 궁전의 방은 총 1만 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 만드는 궁궐은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방의 개수가 1만 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늘의 위엄을 받들고 동시에 지상의 겸허함도 나타낸다는 의미이죠. 때문에 자금성은 9,999칸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자금성의 방은 9,999칸하고도 반칸이 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반칸짜리 방에 대해서는 기이한 소문이 매우 많습니다.
옥황상제에게 감추고서 만든 방이라 그 안에 하늘의 비밀을 담아놓았다는 전설, 고대 중국의 비밀스러운 금서들을 모아놓았다는 전설,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방이라는 기이한 이야기까지. 1973년 학자들은 소문이 무성한 자금성 방개수의 진실을 알아보고자 직접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자금성의 방은 총 8,708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설대로 9,999칸은 아니었지만 현존 최고의 궁궐다운 어마어마한 개수이죠. 그런데 이 조사 과정 중 정말 반칸짜리 방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자금성 동남쪽에 위치한 누각, 문현각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요. 이곳은 중국의 역사 기록을 모아다가 만든 방대한 총서, 사고, 전서 일부를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이기는 했지만 전설처럼 기이한 방은 아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자금성은 배치와 경관을 위하여 관례를 따르지 않은 6칸의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는 신비로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반칸방이 정말 존재할까요? 신비론자들은 자금성 어딘가 위치한 지하로 통하는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면 1000개가 넘는 방이 더 존재하며 이것을 다 합치면 9,999개의 방 개수가 완성, 그 중에는 비밀을 간직한 반칸방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수백 년 동안 전설처럼 내려온 자금성의 반칸방,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3. 산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금성에는 총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굴뚝인데요. 황제가 쓰는 궁궐답게 가장 품질 좋은 연료를 사용하여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고 이에 굴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높게 솟아있는 굴뚝은 전체적인 미간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굴뚝이 없는 채로 완성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자금성에는 9,000개에 달하는 방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금성은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 매우 엄숙하고 위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화장실을 불결하다고 생각해 궁궐에 변소를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는데요.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악취를 불길한 징조라고 여기기도 했죠. 때문에 궁궐 안의 사람들은 단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금성의 궁녀들은 매일마다 만여 명이 사용한 단을 들고 나가 비우고 처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죠. 자금성에 없는 3가지, 그 마지막은 바로 나무인데요. 자금성 안에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다른 궁궐들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무는 후원과 부속 건물 인근에 퍼져 있어 황제가 머물던 궁궐의 중심 부분에는 실제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금성 안에 침입한 자객들이 숨을 곳을 두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죠.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최초의 설계자, 9,999칸의 방과 기이한 소문이 무성한 반칸방, 그리고 의외로 존재하지 않았던 3가지의 요소들까지 6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오래된 황궁 자금성, 그 안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사자마 라인. 볼리비아 서부 고원 평야에는 완벽하게 직선을 이루는 수천 개의 길이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마 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선들은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교차를 이루고 어떤 지점에서는 한 곳에 모여들었다가 퍼지는 등 나름의 법칙과 배열을 가지고 있죠. 사자마 라인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루 나스카 라인의 15배를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체 크기는 약 22,525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안데스의 가장 커다란 고고학 유적 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사시대 유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003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연구팀을 꾸려 티에라 사자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상공에서 사자마 라인의 규모와 뻗어나가 있는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는데요.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들이 교차하거나 한데 모이는 지점에 와카, 출파와 같은 유서 깊은 종교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연구진들은 이를 근거로 사자마 라인은 고대 종교와 관련된 일종의 순례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어진 길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거대한 사자마 라인의 시작점이 어디부터인지 또한 누구로부터였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선들을 볼리비아 평원에 그려놓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라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시간 스톤헨지.
2007년 난파선을 찾기 위해 미시간의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에서 잠수를 시도한 고고학자들은 난파선 대신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호수 밑바닥에 둥글게 줄지어 서 있는 거석들이었는데요. 이것의 형태는 마치 스톤헨지처럼 보였죠. 학자들은 신비로운 유적의 형태에 놀라워하며 조사를 위해 사진을 몇 장 촬영합니다. 이후에 현상한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던 학자들은 평범한 돌인 줄 알았던 것에서 그림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죠. 암석의 그림은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맘모스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는 빙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마스토돈이라는 종이었습니다. 마스토돈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아 거섭 유적이 세워진 것은 약 9,000년 전으로 추측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무려 5,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에 미시간의 스톤헨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시간의 스톤헨지는 특정 패턴으로 돌을 배치해둔 것뿐 아니라 그림을 새겨서 의미를 나타냈기에 학술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이 빙하기 이전 초기 인류가 남겨놓은 태초 문화의 잔재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주류 고고학계는 이것이 고대의 사냥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인류가 마스토돈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일부는 이 유적이 일종의 숭배를 위한 종교 건축물 혹은 제단이었을 수 있다고도 말하였는데요.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마스토돈처럼 거대한 동물들이 마치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돌의 배치로 보았을 때 해와 달의 움직임을 뜻하는 천문학적 의미를 담은 구조물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죠. 과연 호수의 밑바닥에서 발견된 태초의 스톤헨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항아리 평원. 라오스 중부의 시앙쿠항에는 신비로운 평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암석들은 무언가를 담는 항아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수는 무려 300개가 넘어갔죠. 항아리의 크기는 최소 1m에서 최대 3m로 다양했습니다. 항아리들은 사암, 화강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형태가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각한 고대의 작품임이 분명해 보였죠. 이에 호기심을 느낀 프랑스의 고고학자 마들렌 콜라니는 이 거대한 항아리들을 조사해봅니다. 마들렌은 이것이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철기시대 작품이라고 추측하였는데요. 그녀는 항아리들이 일종의 공동묘지 혹은 화장터일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 가설을 뒷받침하듯 조사를 이어간 마들렌은 불에 탄 치아 조각이나 도자기, 뼈와 같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철기시대 이 지역에 거주하던 오스트로아시아족이 사용하던 매장지 중 하나일 것이라 말하였죠. 오래전 태국의 왕족들은 죽은 직후에 바로 화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썩는 과정에서 영혼이 점차 육신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마들렌은 이 항아리 조각물들이 장례를 진행하기 전 시신을 넣어두는 곳이며 덮개도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전설 속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거인족을 이끄는 쿤창이라는 왕이 존재하였으며 전쟁마다 연이은 승리를 거둔 쿤창이 거대한 항아리에 술을 담아 거인족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는 것이었죠. 이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들을 깎아서 사용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전설 속의 거인을 위한 술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내세에 완벽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죽은 육신을 담아두는 곳이었던 걸까요? 세상에는 정체와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때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먼 과거와 이어져 있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라져버린 문명, 잃어버린 유적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작은 두 섬 사이에 놓인 다리 위에서 해안을 바라보면 해가 떠오르고 지는 모습이 마치 신들의 작품 같다. 바다 위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섬 사이를 휘감는 파도 소리는 마치 천상의 노래처럼 들려온다. 그 섬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누구라도 눈이 멀어 홀린 듯 다가가게 될 것이다. 마치 세이렌의 노래에 홀린 뱃사람들처럼. 이탈리아의 나폴리만 인근에 위치한 작은 섬 가이올라. 가이올라 섬은 예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은 두 섬이 하나의 돌다리로 이어져 있는 것이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라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가이올라 섬에서 보이는 나폴리 해안의 풍경은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17세기 로마의 저명한 지식인들, 문인들은 이곳을 지혜를 닦는 곳으로 정해 머무르며 작품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시인인 버질 또한 이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때론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보며 영감을 얻기도 했죠.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며 이 아름다운 섬은 점차 기묘한 운명에 휩쓸리게 됩니다. 1871년 어업회사 소유주인 루이지 네그리는 가이올라 섬을 매입합니다. 당시 섬에는 작은 수도원 하나가 존재했는데요. 이곳은 인근을 지나가는 바다 사람들의 무사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죠. 가이올라 섬은 안전한 항해의 수호자라는 의미의 유플리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는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해 수도원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경고하였지만 그는 결국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수도원을 허물어뜨린 후 별장을 짓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진행하던 어업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점차 종족을 감추었고 결국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루이지가 섬에서 사라지고 시간이 더 흐른 1911년 가이올라 섬으로 향하던 선장 가스페어 알벤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그가 섬 인근 바위에 부딪혀 좌초되었고 바다 밑으로 침몰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섬 주변 어디에도 사고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듯 고요했고 가스페어 선장과 그의 배는 끝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가이올라 섬에는 세이렌이 산다는 괴담까지 퍼지게 되죠. 신화 속에 등장하는 환상동물인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항해하는 이들을 꾀어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올라 섬에 세이렌이 산다는 소문은 가스페어가 실종된 것과 같은 해에 출간된 책으로 인해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요. 1911년 세이렌의 섬이라는 책 한 권이 세상에 발표됩니다. 영국의 작가인 노먼 더글라스는 실제로 가이올라 섬에 머물면서 작품을 저술하였죠. 때문에 대중들은 세이렌의 섬이 가이올라 섬을 보고 묘사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이올라 섬은 세이렌 전설에 등장하는 곳과 비슷한 형태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여행자들을 꿰어내는 곳은 주로 암초나 여울목이 많은 곳입니다. 두 개로 나뉜 탓에 섬 사이 급류가 흐르는 가이올라 섬의 모습은 마치 세이렌들이 나타나 노래를 부르는 전설 속의 섬과 비슷해 보였죠. 세이렌의 저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섬에 얽힌 이들이 필연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책의 저자인 노먼 더글라스의 생 또한 편안하지만은 않았는데요. 1937년 그는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를 거쳐 카프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몇 번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으며 지병까지 얻은 상태였죠. 그는 결국 병을 핑계로 약물 과다 복용을 하였고 중독 증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더글라스는 죽기 전 기묘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저 빌어먹을 수녀들을 내 눈앞에서 제발 치워줘. 그가 죽음 직전에 보았다는 수녀들, 그들은 어쩌면 더글라스가 자신의 책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세이렌은 아니었을까요? 1911년 이후로도 가이올라 섬에서는 기이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20년 스위스의 사업가인 한스 브라운은 갖은 소문들을 뒤로한 채 가이올라 섬을 매입합니다.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것도 잠시 그는 자신의 별장에서 양탄자에 둘둘 말려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는데요. 누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목적도 범인도 밝혀낼 수 없었죠. 하나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스스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마저 바다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섬의 다음 주인이었던 독일의 부호 오토 그룬백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다음 소유주였던 제약산업가 모리스 이브 산도즈는 섬을 매입한 뒤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섬을 소유하려 할 때마다 벌어지는 끔찍한 불행에 많은 이들은 섬에 무언가 보이지 않은 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섬 인근의 주민들은 이것이 마법사의 저주라고 말하기도 했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1800년대 초 마법사라 불리는 이가 가이올라 섬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은둔자라 불렀는데요. 남자는 이따금 섬 바깥으로 나와 근처 어부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몇몇 이들이 근처를 항해하다 섬 위를 날아다니는 그를 보았다. 남자가 숨어 지내던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같은 기이한 목격담을 전했지만 마법사라고 불렸던 이의 소재는 끝내 파악되지 않았죠. 현지인들은 그가 사라진 것과 가이올라 섬의 저주가 시작된 시점이 같다며 그가 섬의 불행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시신들과 평범한 인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그 남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죠.
이후로도 섬의 주인은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아트의 소유주인 지안니 아그넬리는 아들이 섬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는 불행을 겪었으며, 미국의 대부호인 장폴 게티는 아들의 자살에 더불어 손자의 유괴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들도 가이올라 섬의 저주를 피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섬은 다시 주인을 잃었고 2009년 이후에는 누구도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이올라 섬은 캄파니아 지방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눈이 부시게 아름답지만 그에 상응하는 불행이 가득하다는 저주의 섬 가이올라. 이곳에서 이어지는 저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기묘한 사건과 죽음들이 그저 절묘한 우연이라는 말로 보장될 수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